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프로그래머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사건으로 굉장히 지금도 네이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왜 이런 수직적인 회사, 특히나 폭행까지 가능한 회사는 저도 처음 봤는데, 근데 저도 제가 폭행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비슷한 유형의 회사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이 정도면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하겠는데 라는 회사들이 그 IT 업계에서 이렇게 비일비재한 건 아닌데 은근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개발자는 저런 회사만 다니나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런 회사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해본 회사가 한 2, 300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제가 워낙에 프리랜서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도 여러 번 진행해봤고, 뭐 직접적으로 다녀본 회사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업무 지원차 나간 회사도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에 사람들이랑 잘 친해지는 성격이라서 좀 금방 친해져요, 스타일상.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 개발자들이랑도 얘기 많이 해봤고, 뭐 대략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하죠. 그리고 저한테 좀 궁금해 하세요. 왜냐면 프리랜서 어때요? 라고 이제 기웃기웃 거리는 그런 개발자들이 있죠. 아무래도 자기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보통 한 30대 한 중후반 개발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서로 좀 정보 공유를 하는데, 그분들이랑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2, 300개 정도의 회사의 대략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님들이랑도 얘기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했었죠. 물론 지금은 학생들과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 물론 이제 그 친구들한테 너무 중요한 질문들이지만, 이제 뭐 신규 정보가 유입이 안 된다는 거. 근데 뭐 이제 뭐 뻔해가지고 10년 넘게 이렇게 업계에 있다 보니까 좀 대략 다 뻔해서, 아무튼 뭐 말씀을 대략 드리면, 개발자는 저런 회사에만 다니나요? 이건 당연히 X겠죠. 그리고 저런 회사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2, 300개 중에서 한 개 정도가 저랬어요. 그러니까 폭행이 가능하다? 라는 게 되게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사실은. 저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저짓 하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피해자분이 너무 겁먹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가설이 가능하겠죠. 저거 자체, 증거 자체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사람 자체도 그쪽 회사 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메라맨?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라서 또 그 증거 자료를 얻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으면 경찰에 일단은 신고를 해보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한 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멘탈이 기본적으로 좀 약한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뭐 세상은 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뭐 글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그 회장을 사칭해서 글을 씀. 근데 그쪽에서 IP 추적을 함. 그랬더니 그 사람이 추정됨, 이게 되는 건데, 여기서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그 회장 사칭해서 이제 약간 거래처나 뭐 다른 어떤 사장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에요. 제가 그 댓글만 보고 그 영상에서 일부에 뭐 이런 글이 좀 있었대요. 그 회장한테 뭐였더라? 그 회장이 어떤 사장한테 뭐 여자 좀 밝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글들이 좀 섞여 있었대요. 근데 그런 글을 써서 IP를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밝혀진 거 외적으로 그게 조금 더 있었다고 그 영상에 살짝 찍혔다고 이제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글을 만약에 써서 아무튼 뭐 그래서 뭐 화가 났나 보죠. 근데 뭐 그거 썼다고 그렇게 사람을 폭행하고, 전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훨씬 그 법에 의해서 맞는 거예요. 폭행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IP를 추적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개발자가 좀 발뺌하면 되는데, 이게 그 개발자가 너무 좀 착한 건지 모른 건지 모르겠는데, 그 피해자분이 좀 그거를 이제 부정을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IP 추적을 해도, 만약에 진짜 IP 추적을 해서 정확한 위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이미 불법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통신사, 그 IP를 부여한 그 통신사의 통신망에서 그 사람의 위치가 정확하게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가입을 한 이름이나 뭐 주소 체계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신사, 예를 들면 내가 KT면 KT,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내가 SK면 SK, 뭐 이런 식으로 그 통신사 자체가 해킹이 돼서 통신사 데이터베이스에 고객 정보에 접근을 해야만 그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존나게 많이 줬으니까 그게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뇌피셜이고요. 그거 자체는 그렇게 그 통신망을 해킹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왜 근데 그 사람 사는 돈까지 나왔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 사람이 양 회장을 사칭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칭을 해서 글을 썼잖아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아마 걔네 내부 네트워크에서 한 거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IP를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추적을 하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IP 추적 정도만 그냥 글을 써도 홈페이지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거기 치면요 기지국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냐면 그 IP를 부여한 이 사람이 연결된 어떤 기지국, 그 통신사의 기지국 위치가 나와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내가 글을 썼다라고 하면 동대문 쪽에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까지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너무 쉽게 특정이 되고 그거는 공개된 정보거든요. 어디서 어느 기지국에서 이 사람이 접속을 했다 정도까지, 서비스 업체까지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뭐 옛날에 막 그거 해가지고 뭐 IP 추적 해가지고 초딩들 막 싸우고 그랬거든. IP 위치 추적해서 그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제 거를 한번 해볼게요. 뿅. 내 IP 안 알려줌. 제 IP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 IP를 제가 사이트에 좀 올려 볼게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남성역 근처에 있겠죠. 아무래도 팀노바 근처에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 저를 서비스하고 있는 위치가 나오는데, 원래 남성역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당동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우씨 안돼. 이게 멀티 모니터를 쓰니까 이게 창이 나와야 되는데 창이 영상이 나오면 안 되니까. 안돼. 아씨 짜증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나왔는데 제 지도는, 그러니까 아무 사이트나 그냥 IP 추적만 나오면은 이거는 되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배 본동 주민센터로 나오거든요. 저 지금 사당동에 있고, 그런데 왜 여기로 나오냐면 이쪽에 제 거 기지국이 있는 거예요. 근처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그냥 추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추적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IP를 입력해도 방배동으로 나오는데 근처로만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 그거를 뭐 통신사에 있는 사람을 뭐 꽁냥꽁냥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추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정확한 위치라고 보긴 힘들죠. 그러니까 아예 불법으로 그걸 했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법에 저촉을 받아야 하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에 그걸 통해서 사람을 추정한 거죠. 근데 이 정도의 테스트는 누구나 일반인도 이 정도의 추적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쫄아요. 대략만 얘기하면. 저는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데,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딱이 맞으면서 일하는 회사는 진짜 정말 적어요. 진짜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팀노바 학생들 절대 그런 걸 떠나서 그 약간의 기미라도, 꼰대 기질의 기미가 보이면 저 같은 경우는 안 보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로 사람 패고 할 정도면 사실은 저도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보면서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일단 제가 봤던 피해자분이 확실히 좀 이렇게 여리여리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같은 개발자로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왜 그런 회사 다니지? 그거 보면서 진짜 느꼈던 게, 일단 사람이 이렇게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있잖아요. 어떤 한 회사에 그냥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안주하고 그런 거. 그리고 딴 데 가도 이럴 것 같다라고, 그 회사가 만약에 첫 회사거나 회사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가만히 있잖아요. 자기 업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인간이 어떤 상황에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나간 직원인데도 그 사람이 불러서 올 정도면 대부분은 안 가죠. 아니 어차피 내가 이 회사 나왔는데 알게 뭐야. 그 사람이 권력이 있든 없든 알게 뭐예요. 사실은 그래도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멘탈이 약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쪼는 거, 이거 뭐지, 누군가가 나를 업계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IT 업계는 넓어요. 제가 팀노바 친구들한테도 막 그렇게 별 거지 같은 새끼들이 막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 업계에서 어쩌저쩌고 하는 새끼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회사에 지금 일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갔는데 회사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나왔죠. 이상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왔는데, 왜냐면 너무 이상했어요. 거기 약간 너무 꼰대였는데, 뭐 자기 아는 대표님들한테 얘기해서 너를 뭐 사장시키겠다고 뭐 개소리라고 하는 대표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팀원 한 명한테. 그래서 내가 저 새끼 이상하다고, 그러면 내가 너 고용노동부 일단 진정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라. 그랬더니 그 회사가 아니나 다를까 임금체불이랑 이런 걸로 이미 히스토리가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이게 답 없는 회사는 그렇다. 왜냐면 되게 수평적인 척 해가지고 우리가 속어서 간 거지. 그래서 그 회사를 가려고 하다가 제가 너무 이상한 거야. 이상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죠. 제가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나와라 라고 해서 나와서 아무튼 잘 끝났어요. 그 친구는 지금 엄청 잘 나가요. 그 고졸 출신인데도 4천대 막 받고 있는 친구인데, 4천대까지 거의 한 두세 개 더 붙었어요. 현재 좀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친구였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은 되게 잘 나가는 친구인데, 그런 회사도 있다고요. 그랬더니 뭐 알린다 그래. 내가 IT 업계가 얼마나 넓은데 지가 영향력이 얼마나 된다고. 정말 유명한 정말 대기업 회장 정도가 돼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회사마다 성향이 너무 다른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재벌 회장인데 그 사람 눈밖에 났어. 그러면은 그 재벌 회장의 계열사에서는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하청이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그런 기업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힘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개 개발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근로자는 쫄지 말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쫄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옛날에 병역특례 면접을 한 꽤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한 기업이 되게 꼰대였어요. 근데 거기 약간 50대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뭐 면접을 보는데 기술적인 질문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잘 대답했죠. 했더니 이제 뭐 너는 뭐 태도가 문제다 뭐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잘 듣다 보니까 조금씩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약간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뭐라고 했죠. 아니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거지 지금 제가 군대를 온 게 아닙니다. 회사는 군대와 달라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저도 경력이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나름 회사 생활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개소리 하는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문이 막히는지, 제 말이 틀린 게 없으니까 말문이 막히는지 저한테 너 그렇게 살다가는 사장님 앞에도 그랬으면 재떨이 날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때 23살인가 그랬는데, 재떨이 던졌으면 바로 경찰 불렀죠. 그리고 내가 맞았으면 당연히 고소했겠죠 라고 그랬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회사의 그 꼬붕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로자는 약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약하고 사장은 강하다. 이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으면 너무 수동적이 된다. 사람이 자기 주체적인 그런 면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피해자라는 프레임에만 너무 갇혀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저항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해자 관점의 해석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로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어차피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곳에서 진정을 넣으면 그냥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 거죠. 회사 대표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개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재를 해줘요. 중재를 하든지 법에 저촉이 되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회사에는 굉장히 많은 페널티, 심하면 폐업까지 해야 될 정도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지켰을 때 본인들이 손해예요. 그리고 굉장히 크리티컬하고요. 그리고 막상 고용노동부 진정 나와서 그 중재해주는 곳 가서 보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야, 사람. 그런 건데 일단은 트라이를 한번 해보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선배들이 좀 알려준 경향도 있죠. 그 뭐 임금 체불되거나 이러면은 그때부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돈 내놔 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임금 체불이나 이런 건 당에 다 먹고, 태도도 그지 같으면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약자인데, 내가 지금 회사 없어도 내가 월급 없는 내가 아쉬운 건데 왜 도대체 강하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래서 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누구 뽑아주면서 너 내가 뽑아주니까 잘해야 돼 이러는 것 같아도, 잘 보면 우리가 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직원 한 명도 없어도 우리 회사가 잘 돌아가면 직원을 뽑을 필요가 없죠. 근데 지들도 아쉬운 거야. 직원이 있어야 돌아가니까. 그럼 지들도 아쉬운 거고 같이 아쉬운 거죠. 같이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같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격 대비 좋은 개발자,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이 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왜 개발자는 더 높은 연봉으로 왜 팀노바 개발자들 뽑아간다든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개발자들이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사람들이 고비용인 것 같아도 사실 효율로 봤을 때 저렴한 개발자 3-4명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품질이 괜찮고, 예를 들면 맛집 사장도 보면 가끔 재수없는 사장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안 가면 그만인데 맛있어서 본인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욕하죠. 근데 그 이후에 안 가면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맛이 나는 회사가 그러니까 맛이 나는 이렇게 맛집이 흔하지 않으니까 좀 재수없어도 가는 경향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잘해야 돼요. 왜냐면 그 기술의 편차나 이 수준 차이를 표현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가끔 딱 봐서 진짜 꼰대 회사 까는 경우 보면 이런 회사가 진짜 많아요. 얘네가 되게 수평이랑은 좀 거리가 멀고 별로 그지 같은 회사예요. 제가 봤을 때 그지 같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는 아까 그런 아까라고 얘기 안 할게요. 어떤 이제 꼰대 회사들처럼 일종의 되게 그런 프레임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쫄병 프레임. 그러니까 군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쫄병은 나보다 무조건 적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연차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이 말부터 정리합시다. 왜 잘해야 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러니까 진짜 괜찮은 회사는요, 초봉부터 차이가 나요.
아니면 초봉부터 차이가 안 나면 팀노바 같은 경우는 그 회사 초봉은 2천대 중반인데 팀노바 팀원만 3천대 중반, 3천대 후반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잘하니까 그래요. 저비용 고효율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허세가 아니고 학원 홍보라고만 생각하시면 진짜 전 할 말 없어요. 그냥 꺼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냥 되게 솔직하게 늘 솔직하게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비꼬아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어떤 뭐 지어내는 얘기처럼 들릴 텐데, 저는 정직하게 해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한 데이터들을 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청강 오면은 취업 내역도 보여주고 취업 연봉 수준도 보여주고, 뭐 오면은 강의도 뭐 언제든지 청강할 수 있게 했고, 청강 안 되는 교육기관 많습니다. 저희는 의무 청강이에요. 안 하면 우리 안 받겠다, 이 정도예요. 저희는 자신 있으니까. 이 많은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 일단 아무튼 뭐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들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연봉을 딱 픽스하고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딱 그 연봉을 픽스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런 프레임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나라 집단주의 문화의 어떤 꽃이라고 하는 거는 1950년대부터 조금씩 더 성장을 해온, 우리가 1950년대쯤엔요 그 어떤 세계대전 막 그때 세계전쟁 이래가지고 900년대 막 초반부터 한 중반까지 정신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1945년 정도에 광복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전까지 하면서 엄청 군대 문화가 뿌리를 잡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군대 문화가 뿌리를 잡으면서 우리나라 남성들, 그러니까 남성들이 보통 되게 주류였잖아요.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들이 주류라는 생각이 많이 들진 않는 게, 이렇게 취업을 해보면 거의 저희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IT 쪽에서는 저는 이렇게 약간 어떤 뭐 성의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특히나 신입개발자 차이는 연봉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가는 회사가 있고, 근데 딱 한 번 들었어요. 최근에 세라 팀원이,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 남성 팀원보다 50만원 정도 덜 받았을 때요. 처음 신입 때. 그게 한 4, 5년 전이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좀 1년 지나고 다 동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이제 시작 부분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차별이 있었지만 사실은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근데 보통 그 주로 이제 남성 문화,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막 이때 문화를 좀 얘기를 하자면, 꼰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그 생각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뭐냐면, 쫄병은 쫄병 연봉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병도 쫄병 나름이잖아요. 어떤 쫄병들은 진짜 대단하고 능력이 좋은 애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되게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고참들이라고 다 엄청나게 뭐 다 잘하진 않잖아요. 되게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군대는 이미 상하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지시한 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똑똑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멍청하면 그게 제일 불행할 정도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목숨이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합리화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해도 안 되는 게, 목숨을 가진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만 올려야 되고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먼저 들어간 사람이 높은 직급을 가지고, 쫄병 기준에서 얘기해요. 쫄병 기준에서, 보통 일반 사병 기준에서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조건 높은 직급을 가질 확률이 높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제도 같은 게, 일단은 가면은 일단은 잘하든 못하든 호봉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육군사관학교를 출신이거나 아니면 그 전문 특화된 그런 곳에 가지 않으면 대략 이제 그 올라갈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군대 자체가 어떤 생산을 막 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얘네는 이윤추구 집단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그 나라에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세금을 모아서 나라 지켜달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처럼 엄청나게 괜찮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윤 추구에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소밖에 안 다녀와서 일반 현역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역을 지켜준 그런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훈련소만 보더라도 비효율적인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나중에 군대를 까는 글로 이제 얘기를 하던지, 뭐 아무튼 뭐 저랑 상관없는 주제니까, 아무튼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군대를 거쳐 나온 사람들이 주로 집단 생활의 시작인 회사 문화를 결정했다는 게 가장 주요한 거예요. 195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회사라는 게 생기고 한 게 그 이념 전쟁 이후죠. 그러니까 한국전 이후죠. 그 전에도 사실은 자본주의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고종이 살아 있었어요. 마지막 황제라고 하죠. 마지막 어떤 뭐 왕인 고종이 살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선시대 문화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완전 빠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 1950년대 이후에 이렇게 한국전 한 거 남북전쟁 하면서 각자 이념 싸움이었잖아요. 북한, 그래서 막 그걸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뭐 남북은, 태백산맥, 이런 영화들이나 뭐 책 같은 거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념 싸움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맞다, 아니면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맞다, 이념으로 싸우면서 이제 아무튼 우리나라는 남한은 이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회사를 차리는데 20대 초반에 남성들이 주로 징집이 되는데, 그 남성들이 처음으로 경험해본 집단주의 문화는 군대가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군대처럼 하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되고, 그런 문화가 익숙해지면서 약간 마치 회사를 군대처럼 보는 경향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유추입니다. 뭐 사실 뭐 이런 유추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90년대 회사는 사실은 굉장히 상사하는 편하고, 이제 밑에 있을수록 힘들어지는 구조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회사가 많기 때문에 수직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회사가 아직도 많아요. 저는 그런 회사를 꼰대 회사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는 군대가 더 막 때리고 막 이래도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나이 뭐 40대 50대이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아무렇지 않게 군대 생활 끝나신 분도 있지만 잘 맞아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일단은 정서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 회사를 나온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꼰대 문화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 뭐 신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족뱅이를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정서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남성들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하지만 그걸 너무 당연시 여기진 않아요. 그거 군대와 회사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군대는 의무니까, 내가 여기서 그 군대는 또 목숨이 걸릴 수 있는 위험한 무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군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체제인데, 회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강요하는 사람, 은근히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 꼰대들도 많아요. 왜냐면 젊은 꼰대들은 이제 논외로 하고, 어쨌든 그런 정서가 뿌리 박혀있는 사람들이,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나이 많더라도 유연하고 되게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참고로. 그런 회사는 저희 팀노바 팀원들 언제든 너무 좋다고, 거기 꼭 가도 좋다라고 전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문화나 이 문화의 생산성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문화를 받아들이니까 지금 과도기에 빠져 있죠. 뭐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의 수평 문화, 이런 거를 자꾸 받아들이려는 기업들이 많아요. 뭐 한 예로 지금 유명한 대기업 중 하나는 서로 누구누구씨 누구누구씨 이러지도 않고, 과장님 무슨 님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직급 상관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파트장을 부르면 수영 파트장이 아니고 수영님, 이렇게. 그러니까 임원을 제외하고는 다 동등한 직급인 거예요. 이런 구조를 취하는 실리콘밸리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샤오미도 되게 유명하죠. 샤오미에서도 그 핵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샤오미에서도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서로 이제 직급이 따로 없어요. 팀노바도 따지고 보면
임원진들인 어떤 팀장들을 제외하고는 다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으로, 누구누구님이 아니고 누구누구 파트장님, 누구누구 파트장님으로 다 직급을 통일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응용 2단계 정도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파트장들도 팀장으로 바꾸고 동등한 지위를 얻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하냐면, 이거는 사실은 그 어떤 직급 체계로 너무 이렇게 까내리는 그런 너무 수직적인 방향이 개인의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창의력의 부재를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일단은 걔네들의 그 기본 멘탈은 딱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쫄병은 고생해야 돼, 쫄병은 그러면 안 돼 하고서 직급이 낮을수록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네들이 시키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윗선에서 시키는 것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왜냐면 군대도 딱 그런 체계잖아요. 시키는 것만 한 중간 이상만 가면 딱 베스트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를 망쳐버려요. 근데 우리는 개발자고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머리를 쓰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계를 이렇게 해볼까, 코드 스타일을 이렇게 한번 가볼까,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 유지보수에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군데군데 되게 많아요. 메서드 하나의 네이밍을 정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정하게 돼서, 개발자들 우스갯소리로 개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네이밍 하는 거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우스갯소리니까 그거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위에서 시키는 개발만 하면요, 생각 1도 없이 개발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둔화되어서 습관이 되는 거죠. 퇴화되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퇴화되어서 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창의성이 필요할 때가 진짜 많아요. 돼요.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봅시다. 생각하는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회사를 계속 다닐지도 모르고 프리랜서를 할지도 모르고 사실 뭘 할지 모르는데, 그 개발자로 산다는 거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개발자 치킨집들이 있잖아요. 개발자 뭐 치킨집 뭐 40대면 40대 치킨집을 차린다 뭐 이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치킨집은 다 개발자가 차린 것처럼 보여도 그러지도 않아요.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왜냐면 개발자로 사는 게 오히려 치킨집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개발자로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진짜요. 뭐 그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막 치킨집 차리신 분들이 다 막 부자도 아니고 몇몇 집들이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몇 집으로 보통 프랜차이즈는 그 홍보를 하겠지. 안 되는 집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프랜차이즈 하세요 하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저런 개발자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40, 50대에도 IT 업계에 계신 분들 꽤 많아요. 뭐 나중에 관리를 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무조건 다 관리자도 아니고 개발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특히나 40대는. 50대 개발자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근데 그 약간 관리자 쪽에 많긴 하신 것 같았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어쨌든 창의력이 기반이 되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개발자들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공부에도 강합니다. 새로운 공부가 강하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꼰대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주인의식을 생기지 않게 해줘요. 주인의식의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혜택을 나한테 준다, 이런 느낌. 뭐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고 연봉일 수도 있고, 이런 돈이라든지 나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문제는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윗사람들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이 정도의 삶을 살면 영혼이 없어져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럼 본인이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후임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꼰대 회사에 보통은 잘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뭐 위디스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꼰대 회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보면은 굉장히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개인 편향적이고 제 생각 위주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컨텐츠인데도 좀 이렇게 떠나질 않더라고. 어저께 그 따귀 때리는 영상을 보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럴 수도 있구나. 왜냐면 제가 못 본 거거든요. 제가 14년 동안 있으면서 보기 힘든 건데 흔하진 절대 않습니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제가 더 이제 놀랬던 거는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위디스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때리는 건 위디스크죠. 그런 거 말고 위디스크 꼰대 회사 막 그 얘기한 건 아닙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위디스크에 대해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꼰대 회사는 안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따기 맞고 이런 거 너무 걱정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거는 꼰대 회사와 다른 얘기예요. 따기 맞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돼. 근데 그런 재떨이를 던진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회사가 있는 거 보면 실제로 성격 포악하고 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는 정말 저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놀랬습니다. 많이 권위적이고 이런 회사는 웬만하면 걸러주세요. 그런 회사는 저 팀노바 컨텐츠를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은 꼭 걸으셔서 연봉이 좀 낮더라도 차라리 수평적인 데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내가 뭐래도 제안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오히려 원하는 회사에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비전이나 여러가지 면에서는 좀 더 좋다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